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 병신의 등가로 쓰일 수 있는 등신. 등신은 혐오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등신은 나무 토막 같이 있는 놈이란 뜻이라서 여러분 등신은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도 가려가면서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거는 욕설이죠. 등신. 그러니까 욕설. 네. 등신은 욕인가? 욕설은 하면 안 되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대들기 중독입니다. 큰일 났어요. 웃기는 소리. 중독이라니 실화냐?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이라는 거예요. 실화냐? 이게 아니 대화 형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대기 중독되신 분들 꽤 계세요. 사실은 근데 뭐 빠져나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독이 된 분이 있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은 그냥 그런 거구나 하지만 데일리캐스트 들으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아는 만큼 보이는 뭐 그런 거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썼던 말인데 지금은 왠지 그 말을 쓸 때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 단어들이 요즘엔 있으시죠. 또 새로운 단어도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도 어디서 쓰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그게 뭐 혐오 표현이라 가지고 또 뭐 유튜버들 사과 영상 올리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거 오해 받아가지고 또 계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이게 이걸 주로 혐오 표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혐오 표현을 우리가 다 뭐 쓰지 말자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사회의 삶에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떤 표현을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안 쓰고 좀 건강한 대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취재해본 이런 계기를 준 기사 시사기획 창이 나와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담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다 말이요 라는 기사를 쓴 시사제작 2부의 송영국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시사기획창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 송영국이라고 합니다. 미나리 이후 처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 아이템으로 불러주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요? 자주 모였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네. 혐오 팬데믹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혐오 표현 체크리스트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방송의 화면상으로는 다 담기 어려우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는 물론 영상이 더 잘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건 내가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볼 만한 거는 또 영상보다는 또 이런 텍스트 매체가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쓰셨는데 자, 일단 이게 사실 하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넷상에서 이른바 혐오 표현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너무 뭐랄까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그죠? 네. 그래서 또 아니면 뭐 자기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게 왜 혐오 표현이냐? 오버하지 마라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손영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시사기획차에서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긴 호흡으로 한번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혐오 관련된 어떻게 내가 언론에서 이런 거를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대들기 나오려고? 성공! 불러주실까봐? 빠밤! 계속 질문하는데 입술 떨리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농담이고요. 네. 이 댓글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 너무 많이 보죠. 네. 제일 전문가실 것 같은데 어떤 저는 혐오적인 몸으로 많이 겪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분노와 증오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저희가 시민 인터뷰해 보면 사람들의 말이 너무 무서워졌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혐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좀 많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은 SNS에 의해서
우리 부정적인 감정, 어떤 싫은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쉽게 꺼내놓게 됐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와 다른 생각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소통은 되지 않아요. 내 것만 노출시키는 거고 내 것만 이제 분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협의점을 찾기 위한 장치 플랫폼은 없잖아요. 근데 내 것을 그냥 꺼내놓기는 너무 쉬운 플랫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하면서 집단극화 그러니까 이쪽 집단끼리 뭉치고 이쪽 다른 집단끼리 또 뭉치고 서로 극과 극이 되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 조건이라든지 처한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너무 쉽게 많이 받게 되고 내가 내 몫을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이 몫을 남들한테 뺏길 거야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작동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권리를 같이 상승시키는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라면 이쪽의 권리가 높아지면 내 쪽의 권리는 낮아질 거야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것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분노가 더 커지기 쉬운 그런 조건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신호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딛기라는 이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 자체가 이제 기자와 악플러, 기자는 악플러를 혐오하고 이제 악플다는 분들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고 혐오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소통의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댓글로 지적받는 부분을 기자가 설명을 하고 그렇죠. 기자들의 속 얘기를 또 유튜브로 통해서 들으시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지금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그 일단 혐오라는 어떤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미소진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단계에서 여성 혐오라고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혐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는가 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지금 혐오로 다 통일이 됐지만 왜냐하면 혐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을 되게 도구로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 남자도 아니야 나 여자 혐오 안 해. 여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서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니까 서로 이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일단 혐오라는 표현을 일단 지금 광의의 개념을 쓰니까 좀 받아들이자면은 사전적 의미는 사실 혐오는 국어사전 찾아보면 싫어하고 꺼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우 싫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혐오라는 뜻은. 그래서 그런 넓은 의미의 아주 넓은 의미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사회과학계에서 정립된 혐오의 개념은 그보다는 좀 이제 좁아지는 쪽으로 개념이 정립됐는데 미국에서 사회과학이나 어떤 이 범죄 쪽에서 개념이 정립된 이유가 혐오가 너무 심해요. 그 나라가. 미국이. 네. 그래서 이 다인종 국가인데 인종차별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혐오를 하게 되는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립이 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정체성, 성별, 뭐 나이, 출신 지역,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것들, 인종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싫어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선택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동성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이성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혐오를 하는 것이 혐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과가 있는데 그 언행에 따른 결과가 해당 집단의 차별을 조장하거나 부추기거나 야기할 경우 혐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립이 지금 돼 있는 편이에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궤변이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우겨요. 그런 거죠. 성적 정체성은 당연히 그렇고 예. 뭐 종교적인 뭐 예. 지도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예. 너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집단화를 해버리고 네. 대단히 나름대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딱 구분지어지진 않더라고. 그들도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더 진화해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 이 개념이 정립이 잘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헤이트 크라임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가중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혐오는 그러니까 증오는 내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뭐 피해 끼쳤다고 뭐 아버지 원수야. 네. 뭐 그러면 증오하는 건데 네, 혐오는 네. 그냥 벌레 봤을 때 느낌? 네, 네. 너무 싫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 이제 어떤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내가 막 막연히 이제 싫어한다는 건 혐오가 더 맞는 표현이긴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반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맞다. 맞네요. 맞네요. 뭐 벌레를 봤을 때 혐오스러운 거 이게 본성적인 측면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형성된 혐오는 또 잘 구분해서 또는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출발점은 그거죠. 일단 싫어. 일단 뭔가 꺼려져.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일단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을 이유로 그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이런 생각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 그런 것이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네이버에 스토어월드님이 야 선 넘으면 쳐 맞는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말했었는데 이게 왜 혐오 표현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혐오 표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실 뭐 별 악의 없었는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의 중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처음 맞는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하면 이거는 폭력을 조장하는 거니까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될 소지가 높으니까 매우 혐오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맞는 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처음 맞는다라는 말에 포함된 혼나야 뭐 이런 건데 처음 맞는다는 말에 포함된 폭력적인 의미를 우리가 용인했을 때 메타포라고 하더라도 용인했을 때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죠. 폭력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저지르는 어떤 혐오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그 비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폭력이 동반되는 그 어휘 안에 범주 안에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우리가 잘 모르고 표현하는 그런 게 어떤 게 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운전하는 거 보니까 김 여사네. 뭐 그런 이거는 뭐 사실 예전에는 거의 농담같이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중년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을 이유로 운전을 못하고 예의 없게 한다라는 편견을 조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중년 여성 운전 아주 잘하는데 그 여성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포함해서 그 정체성을 한꺼번에 비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 이러면 좀 말도 멋있고 팩트 같아 왠지. 그러면 이 말은 괜찮은 것인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잖아요. 그 수많은 99.9%의 평화적인 무슬림들을 싸잡아서 테러리스트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의 범주로 치환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확연하게 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규정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게 어떤 경우는 혐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용인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히나 의도가 선했을 경우 좀 칭찬해 주려고 한다거나 좀 위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좀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이 차별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비장애인이라든지 비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쁘지 않은 의도로 한 얘기가 모욕감이나 차별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한테 아유 한국 사람 다 됐네 한국말도 잘하고라고 하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당신은 일단 한국 사람은 아니야라는 전제 하에서 그 말을 하는 거고요. 더 제대로 되길 바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 아닌가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는 말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뉘앙스에.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이주 노동자는 나는 방글라데시인 사람인데 한국 사람 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몇 년 살았을 때 거기 현지 사람들이 미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면 나 한국인인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근데 그리고 전부 다 따지면은 사실 덕담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건 너무 감성 예민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정도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면은 이게 상대가 평소에 흉금을 털어놓고 지낸 사이면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김 있는 기자가 건데.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 친구가 야, 미국 사람 다 됐다. 영어 잘하네. 진짜 대박.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아닐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는 쪽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10년에 파업 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했잖아. 나 들어오자마자 파업했잖아. 그때 신입사원인데 파업했어. 파업하면 선전전 하잖아요. 나가갖고 막 그때 제가 왜 그런 걸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대국민 호소문 같은 걸 저보고 쓰라 그랬어요. 나눠주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막 되게 중책을 맡았으니까 그때 저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엄청 심혈을 기울여 썼어요. 막 퇴고를 거듭하고 고민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한여름에 나눠주기 전에 그러니까 전단지를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 나가서 뿌리세요. 하다가 갑자기 다시 다 걷었어. 왜?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반성하는 글이었는데 우리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소경이었. 뭐 이런 이게 뭐가 있었어. 네, 기억나요. 2010년에 네, 기억납니다. 선배 기억나요? 네. 그래갖고 다 걷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차 그러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성경의 아주 그냥 관용구 같은 그 2010년에는 조금 구약에 나오는 그냥 정말 우리가 수거 외우듯이 쓰는 그런 나는 어리석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때 이제 그걸 발견하신 분이 지금 사장님 되신 김희철 선배가 감수성이 예민하시네요. 이렇게 스랩박 걸고 지폐 뒤에다가 야 이거 해갖고 그때 총체적인 반성을 했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견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차별적인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평소에 아주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차별과 그런 혐오를 몸으로 받아온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혐오 표현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짜증나겠다. 그 말의 전제는 당신한테 지금 희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바꿀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라는 전제를 깔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그 체크리스트에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거기에 해당하면 혐오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제작한 교수님들께서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은 사실 너무 많고 지금 한두 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해도 되는데요.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치. 잘해보자고 잘 그치. 좋게 지내보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지. 그런 거에 상처받으면 또 본인이 더 상처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앵커를 살짝 툭 쳤어요. 저를. 뭐 친하게 지내자고 툭 쳤어. 네. 그러면 뭐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같은 강도로 좋은 의도로 툭 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매우 큰 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잘못의 크기는 의도의 크기가 아닌 결과의 크기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피해의 크기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조직이 있다면 거기서 여신급 미모라고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좋은 의도라고 했을지라도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인식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외모를 다른 성별을 외모로 평가하면 주류 남성들은 업무 위주로 평가하고 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이 여성은 어떤 뭐 다소곳한 태도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우리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 언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칼럼에서 읽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대한민국 언론의 이른바 데스크 부장들은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5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스카이 출신의 50대 남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언론을 그렇게 해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해야 될까 별 생각 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고 이 이슈 자체가 싫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생각이 완전 다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슈라서 그래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수기 같은 게 사실 좀 덜 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의 생각에 대해서 뭐 욕을 하셔도 좋고 뭐 비판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은 뭔가 오히려 혐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 가면 내가 이제 소수죠 동양이니까 인종차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내가 남성이야. 그리고 이성애자야. 그리고 정규직이야. 게다가 노인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KBS 기자야. 그래서 저의 이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완전 기득권인 거예요.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주류 엘리트 기득권이죠. 그 하나도 빠짐없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인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해한다고 노력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 같은 또 대다수의 또 뭐 남성이거나 이성애자이거나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겸손하게 한번 좀 되짚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해서 놀린 게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종종 쓰는 표현 중에 병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이제 즐겨서 찰지게 써왔어요. 찰지게 왜냐면 누구나 그렇죠. 입에 착착 붙죠. 그 표현이.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성분이 랑 이제 얘기하다가 와 이거 병신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 아버님께서 그 말 듣는 순간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때 친구인데 다리가 한쪽이 없는 친구였어요. 다리 한쪽이 없어요. 아예 없어. 다리 한쪽이 아예 없는데 저보다 축구를 더 잘해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친구. 지금도 이제 친구인데 근데 같이 살면서 막 전혀 그런 막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같이 술 먹고 놀았거든요. 근데 난 병신이라는 표현을 그때는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속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물론 지금 얘기하면 뭐 아니다 이러겠지만 사실 얼마나 나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걸 찌르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웃으면서 넘어가는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이걸 내가 하나하나 또 그렇죠. 문제 삼으면 또 네, 저 사람이 어떨까라는 예, 생각도 예. 드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런 게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애인분이 그렇지 않게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조심해야 일종의 폭력이라면 그것이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회로 가려면 비장애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력교적이 DC 인사이드 읽어주시죠. 아이디가 또 정윤석열?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잘 짚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음. 기사가 자유가 방임인 줄 아는데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고 상대방이 모욕감을 받으면 자유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뭐 동성애에 대한 예전에 퀴어 축제 같은 거 얘기할 때 네. 주로 니네가 나와서 행사하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니네 보기 싫다고 욕하는 것도 내 자유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그 대꾸를 이루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저희 시사기획창의 김민정 교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걸 그대로 옮기자면 나는 노예제를 찬성합니다라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참정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현 민주주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동성애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동성애는 괜찮다.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나에게 눈에 왜 눈갱을 하냐 뭐 이런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제에 대해서 그런 상식의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뭐 이를테면 독일은 지금 나치 이렇게 그리고 다니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거보다 가벼운 이슈가 아니라는 전제인 거죠. 네, 그 당사자한테는. 당사자. 네. 뭐 OECD 국가라든지 문명권에 접어든 국가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진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역사적으로 우리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듣고 미셸 푸코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상이 발전해 왔고 동성애자들이 이루어낸 업적 위에서도 많은 부분 우리가 지금 그렇죠.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댓글 쓰는 분들의 입장 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걸 봤을 때 내가 보기 싫고 애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이게 막 너무 뭐랄까 막 되게 성적인 제품들 나와서 뭐 팔기도 하고 옷도 되게 야하게 입고 막 하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볼 때 내가 너무 불쾌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 쓰기 싫다고 글을 쓰는 것도 이제는 이제 이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저어되는 거죠.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듯이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댓글을 달면 혐오 표현이잖아요. 동성애자한테는 왜 그렇게 하는 게 혐오 표현이 아닐까. 난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뭐 남성으로 태어났고 현재 40대 후반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누군가가 보기 싫다, 너 꼴 보기 싫다, 내가 보이는 곳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생각할 라고 수 있지 하면 않을까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서울광장에서 이성애가만 존재해야 된다는 집회를 했을 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어떤 사회 주류에서 이룬 그 구성원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그 짓을 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쟤는 여자니까 그랬겠지라는 편견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 게 혐오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그냥 당연히 듣고 자란 뭐 그런 세대잖아요. 사실은 40대 지금 40대나 뭐 50대나 60대나 오히려 그런 혐오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막 장애인에 대한 뭐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표현 되게 우리 우리 예전에 기사 쓸 때도 뭐 절름발이 법안 뭐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쓰였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면 돼. 알고 이제 안 쓰면 되는데 혐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집단에 대한 진짜 싫어하는 진짜 멸시하고 혐오하는 게 실제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사기획청 유튜브에 스프리딩 뭐야 이거? 스프레딩. 혐오가 만연한 이유. 스프레딩. 혐오는 가장 손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정크푸드 같은 것. 익명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시대에서 혐오는 자극적이라서 내 불만을 쉽게 긁어준다. 혐오를 보면 아닌가요? 오프라인 커뮤니티래.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겠지. 아무튼 제가 읽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혐오를 보면 내가 공감하게 되고 맞는 말이라고 느낀다. 커뮤니티별로 집단력을 키우게 되고 필터링이 없다면 커뮤니티 바깥의 현실 사회에서 개인 속에서 쌓인 혐오가 표출되는 것이다. 존중하다 보면 나만 호구되는 사회라서 또는 좋게 말해서는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라서 피해의식이 커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반대급부인 혐오가 강해진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본인의 외로움 같은 걸 달래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말을 안 들어. 상대의 말을 차분하게 듣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가 봐. 긴 글을 그럴 시간이 없어. 긴 글을 읽기도 힘들어하는 시대잖아요. 그 아까 외로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외롭잖아요.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SNS도 나를 외롭게 만들고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해 보여. 예, 행복해 보이고 나는 내 처지는 그렇지 않은데, 예. 내 현실은 시궁창인데, 나의 어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회 주류들은, 이 사회 엘리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고, 그리고 어떤 재화나 어떤 이득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말은 너무 식상할 정도로 엘리트 독식 사회가 계속되고 그래서 많은 다수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은 뱀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야, 뭔 멋있다. 외로운 마음은 뱀을 본다. 그래서 뱀을 보는 건 경계하고 혐오하는 거잖아요. 외로울수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힘든 마음일 때 더 경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볼 때 일단 거부하게 되고 나와 같은 편인 것 같은 사람만 같이 의사소통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죠. 지금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불평등 지수를 곡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랑 비슷한데 유럽 사회는 조금 덜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미국 사회나 이제 한국 사회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매우 연관이 깊죠. 혐오의 현상이 더 확산되는 것하고 불평등, 어떤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큰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아주 본성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초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일단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일단 세국정책. 뭔가 위험해 보이거나 달라 보이거나 낯선 것은 일단 좀 경계를 하고 해야 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뿐이 아니죠. 전 세계에 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거의 파충류 이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편도체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죠. 낯선 것을 봤을 때 일단 경계하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뭐 벌레를 본다든지. 그렇죠. 날 해칠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뭐 배설물 같은 걸 봤을 때 나에게 병균이 옮긴다든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약간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이고 자연스럽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일단.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동물체가 다가오면 나를 해치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 편인가. 그래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아주 쉽게 하게 되고 그런 본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명과는 먼 편가르기 사회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런 건데요. 그것을 최근에는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네.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아니 오히려 혐오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겠다 이런 생각에 전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혐오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그럼 왜 혐오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 사회적 약자와 보듬어서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이 아닐까? 네.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혐오하는 게 뭐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걸 냅두면 네. 그건 그냥 동물이랑 사실 방치하면 야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야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결국 이거는 언론과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데 방금 송영욱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요런 얘기 있습니다. 시사기획창 유튜브에 인베스터 인사이트 2님께서 살기가 팍팍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거다. MM호호님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기후위기, 식량난, 빈부격차, 세대 갈등, 사회 변화, 냉전 시대, 개인주의 등 단절의 시대가 왔다. 네. 꼭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정치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져서 나온 게 아닐까 싶다. 거기에다 정부는 말을 안 들어주고 정치인이란 사람은 중재는 못할 망정 앞장서 선동하기나 하고 하지만 아침에 직접 겪어보니 이게 장애인 시위 짜증나긴 한다. 근데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잡아야 하잖아요. 정치인이면 팔 걷고 싸울 게 아니라 중재를 해야죠. 장애인 대 비장애인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약자와 싸우면 어쩌자는겨. 정치인이면 정치를 해라. 언풀하지 말고. 또 여기에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본령이 뭔지를 어느 한 정치인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저 대중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 자기 존재감 과시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우리 깊이 한번 다뤘죠. 네, 이거 한번 제대로 다뤘고 전 심지어 이준석 대표랑 둘이 이 이슈 가지고 라디오에서 둘이 인터뷰도 잠깐 했어요. 시사기획청에서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아까 보면서 중간 이준석 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이제 원래는 질문이 전장현 집회 관련해서는 2개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좀 꼬치꼬치 좀 물어봐봤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 전날 대리께서 그걸 다뤘어. 해필이면 다음날 이게 잡힌겨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물렁물렁 했다가는 구독자한테 개욕 먹겠다 싶어가지고 더 약간 긴장해서 좀 꼬치꼬치 물어봤거든요. 근데 본인도 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왜냐면 막 제가 좀 정치인이라면 이게 무슨 커뮤니티 댓글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뭔가 리더라면은 뭐 희망을 말하고 대안을 말하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 약자를 뭐 이런 계속 물어봤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면서 대답을 좀 피하시더라고요. 이번 이준석 그 대표의 이런 갈라치기 발언 이른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볼모를 잡았다라든지 그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저기서 물어봤어요. 그 라디오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 철도 노조나 뭐 민주노총에서 파업하고 뭐 시민을 뭐 볼모를 삼으면 다 비문명적인 거라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냐. 근데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 예, 진짜 좀 본인도 이게 문제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그 방식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발언들이지 이 문제를 해결을 향한 발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보나 그 발언들의 어떤 단어의 어휘 선택을 보나. 그래서 그 시위 방식에 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위 방식 그러니까 지하철 출근길 2호선을 못 가게 막는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시위는 매우 절실한 사람들이 덜 절실한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을 때 그 광화문 광장에 운전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많은 수의 절실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들 매우 절실하구나. 나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겠다라고 감수하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한 걸음씩은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위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덜 절실한 사람들이 조금은 피해를 감수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위다. 그러면 출근길의 불편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야 하잖아요. 똑같이 세금 내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시외버스 타면서 나 시외버스 앉아가지고 야 특권 누리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권이에요. 장애인은 못 타니까요. 시외버스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못 가는 장애인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 고민은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달까? 그러니까 아예 무슨 뭐 박정희 시절 그때 경제 막 부흥기 막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으면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막 뭐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장애인들이 이것도 다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그런 선진국 우리가 BTS나 뭐 기생충 가지고만 국뽕을 누릴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거가 논의가 되고 이런 데에서 좀 국뽕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걸음 나아간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뭐 7, 80년대 비교해 보면 나아간 것이면은 틀림없으나 우리 정도의 부를 가진 나라 중에서 이렇게나 장애인을 차별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시설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이 매우 당연한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내 집 앞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런 것 인식이 당연한 사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사회죠. 지금은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혐오 발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물론 전장현 시위 때문에 특히 또 2호선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 뭐 장애인들도 뭐 얘기할 수 있지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2호선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 근데 이게 자 어디까지가 적당한 거고 어디까지는 적당하지 않은 건 사실 그 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시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반발도 뭐 최소화하고 그렇죠. 원하는 것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선이라는 게 어떤 그 수위라는 게 있을 텐데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뭐 정치 무슨 뭐 시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떨 때 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되게 못되게 글을 쓰더라고. 되게 못되게 글을 쓰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장애인분이 그랬나 봐요. 뭐 우리 시민들이 무슨 죄요? 그랬더니 시민들 죄가 있죠.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한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런 거를 장애인 이동권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한 건 시민 죄가 이렇게 말했나 봐. 그거를 누가 이렇게 정말 못된 신문 기자 같이 커뮤니티 제목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읽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아니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반발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강남역에서 여성분이 처참하게 살해당했을 때 남자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다. 그런 이제 문구가 돌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남자들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러지 이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렇게 못되게 글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조직된 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확실히.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킹메이커 보면 전략가가 선거 전략가 뭔 내용인지 알아요. 영호남 갈등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게 생겼으니까 영호남 갈등을 만들어서 호남에서 대통령이 되면 영남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조장해서
그걸 이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 역사적 사실에 가깝죠. 예.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나치 네. 유대인 혐오를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트럼프는 뭐 히틀러까지 아니지만 연구자에 의해서 정설이 된 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전장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분이.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 전장현 시위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남녀 갈라치기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대선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의혹 많이 언론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또 의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빨리빨리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옹수옹수님 댓글 읽어주십시오. 또 시사기획창 유튜브에요. 옹수옹수님이 장애인 시위를 혐오랑 엮는 건 좀 그렇다. 물론 장애인 시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혐오자들이 등장한 것도 맞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장애인 시위 비판 이꼴 혐오자처럼 묶어서 무슨 말도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 말도 납득이 돼요. 네. 아니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아니 취지는 동감한다니까 네.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 오늘 너무 불편했다 늦었다 이게 시위가 방식이 좀 이런 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냐 이런 불평도 못하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평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친한 사람이 하는 시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사람은 왜 그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위에 대한 어떤 관용이나 이런 시위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사실은 진짜 문명화된 좀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는 이 우리가 경제 규모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아졌지만은 어떤 사회나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른 어떤 진짜 원래 잘 살던 나라들보다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갈 수 있다. 좀 더 시민사회의 성숙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전장현 씨의 직접적인 피해자였거든요. 저 도봉구 사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도심에서 좀 먼 지역에 살면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출근 시간이 되면 대단히 난감해요. 저는 그때 930 전화 연결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송 선배랑 똑같이 생각하는데도 그 순간에 엄청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철을 이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일 고민되는 거야. 오늘 시위를 하면 내가 또 늦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지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생활인으로서의 불편함을 뭔가 혐오에 둔감한 걸로 매도하는 것도 매도 당하는 거 약간 너무 속상해. 이 논란을 이렇게 흑백으로 쉽게 치환하면 안 되죠. 전 그게 참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예전에 여혐 논란 있었을 때 충분히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 볼 의사가 있는 남성들까지 다 한남충 취급을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서운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선을 누가 좀 그거 좀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현옥 기자는 그때 그렇게 심지어 뭐 930 뉴스에 전화 연결을 만약에 못했더라도 어떤 경제적으로 보나 크게 무슨 삶에 대단한 어떤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잠깐 지적받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그 생활인의 초조한 와중에 귀에다 대고 너는 지금 이거는 설득력이 없죠. 그 순간은 그 즉각적인 감정도 지극히 정당하죠. 그래서 그 전철 안에 타고 계신 분 중에 얼마나 힘드신 분이 많겠어요. 아니 뭐 장례식 가던 분도 계셨다니까. 자기 어머님 어머님 가시다 이런 뭐 그런 그게 톡 튀어나와서 그것만 또 뭐 비난의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힘드신 분들의 입장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당연히. 이게 전장현 시위뿐이 아니라 대구의 이제 이슬람 사원
저희가 네. 한번 이제 지역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자랑 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네. 대리기업 한번 네.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이 실제로 힘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뭐 아침 기도를 한다거나 네.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냄새가 풍긴다거나 아니면 뭐 그 건물에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 뭐 실제로 그분들 그냥 불편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게 힘드신 거예요? 일단 네. 아잔이라고 스피커로 크게 울리잖아요. 그거를 되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네. 짧은 간격으로 울려서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주민들 사이에 갈대의 골이 깊어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볼륨을 조절해 달라거나 뭐 이런 합리적인 요구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무조건 이슬람 혐오라기보다 네. 뭔가 새벽에 그러면 좀 피해를 줬네요. 소음 피해를. 근데 보니까 인터뷰 시도를 많이 하셨던데.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인터뷰 제가 이제 거리에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본 이유는 왜 싫어하시는가를 여쭙기 위해서 많이 만나뵀는데 아주 많은 숫자의 분들이 일단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지금은 거예요. 이미 네. 너무 네. 감정에 골이 깊어서 네. 뭐 그런 취재도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네.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사 기차에 나오죠. 네가 와 살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게 뭐 사실 그 정도면은 뭐 무슬림에 대한 혐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뭔가 내 생활이 불편하다. 네. 그런 좀 내용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뭐 무슬림 혐오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그때 네. 우리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즉 80년대 막 이민간 분들 네. 많이 나오는 그 애환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끓이면 막 옆에 네. 미국에서 네. 와갖고 막 항의하고 된장 하면 니네 아시아 이 쓰레기 같은 음식 빨리. 근데 낯선 냄새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안 해 먹어야 되나 그럼? 김치도 못 먹나? 네. 근데 또 냄새가 나서 불편한 것도 이질적인 음식이니까 네. 사실이고 네. 그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일단 판단 내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이유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예.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낯선 거에 대한 일단 거부감, 네. 뭐 공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무슬림에 대한 또 이제 또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테러를 한다거나 뭐 여기 뭐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조나단 같은 경우에 네. 콩고 출신의 그 흑인 친구 네. 지금 그 친구가 완전히 좀 연예인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독도 하고 나다니를 너무 저 팬인데 네. 너무 그 좋은 것 중에 의대 조심. 하나가 그 나다니가 그러니까 암살 개그 시작을 고등학교 때 했잖아. 그 자기가 이렇게 찍어요. 친구들 놀리게 저 어떤 친구예요? 그러면 밝은 친구예요. 그럼 내가 어두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개그를. 근데 그때 친구들 반응이 너무 착해. 네. 막 얘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네. 뒤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선배 그 방송을 저는 1시간짜리 보면서 물론 너무 메시지도 좋고 시의적절하고 다 좋지만 너무 우리의 대한민국을 너무 디스토피아로 그린 게 아닌가. 네.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그렇게 인종에 대해서 편견 없이 어울리고 있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독일 사례 나오잖아요. 네. 그 막 이제 그 무슬림 친구한테 너 뭐 라마단 기간이니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대학교들 무슬림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네. 그게 뭐 독일은 이렇고 우리는 어우 야 저 테러리스트 이러지 않아요 전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네. 그 막 암울하고 막 뭔가 이게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또 아닌데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비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좀 과도기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도기일수록 네. 이런 언론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는 이게 여러분 이게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이제 좀 찾아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네이버의 Q1, Q8님이 야, 이게 우연히 여자랑 중국인 혐오 단어만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선배 그 여기 네. 기사에 또 KBS 뉴스 사이트의 비전님이 글쎄 이것저것 다 지적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야? 올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생각나네요. 이것도 규제하고 저것도 통제하면 과연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지. OTTO님이 가르치려 드네. 그러니까 가르치려 드네? 킹 받네? 네. 꼴 받네? 이런 댓글 되게 많았어요. 또 역시 언론이니까 또 가르치려고 든다. 근데 이 가르치려 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 뭐 이해는 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후로는 사실 누가 가르치는 거 사실 좀 짜증나죠.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아니고 말을 어떻게 하나.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미친놈 막 이런 표현을 미쳤네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쳤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정신 그 질환자들 비하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바보냐?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너무 많으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저도 그래 그건 쓰지 말아야지. 쓰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이게 스트레스고 네. 힘들어지긴 했어요. 저도 저는 약간 평소에 말을 좀 거치게 한 편이긴 했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다 곱상한 말만 쓰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저희 그 게재한 그 홈페이지의 혐오 표현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흔한 오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네.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만 혐오 표현인가? 뭐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럼 욕설이 다 혐오 표현 이퀄 관계가 아니고요. 예, 좀 다른 범주에 있는 개념이라서. 예.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 병신의 등가로 쓸 수 있는 등신. 네. 등신은 혐오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등신은 나무 토막 같이 있는 놈이란 뜻이라서 여러분 등신은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도 가려가면서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거요. 그거는 욕설이죠. 등신. 그러니까 욕설. 네. 등신은 욕인가? 욕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등신과 병신은 뜻이 다르죠. 뜻이 달라요.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뉘앙스 전혀 달라.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등치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저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 언어가 참 교묘해서 우리가 일본말을 안 써야 되지만 이빠이 따라 많이 따라 이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착착 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일상에서는 안 써요 요즘엔. 예를 들면 좀 이게 참 일상에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송 선배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무감각하게 쓰는 사람의 불편함과 당사자의 불편함을 비교 형량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약간 뭐랄까 좀 칭얼대고 싶달까? 네. 그만해.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정말 고운 말만 쓰고 살면은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 문제 있는 단어부터 안 쓰는 버릇 같은 걸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의식 같은 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의 배경이나 이 사람의 어떤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아예 그런 거를 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서로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독서 책 읽기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가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 장애인 변호사이신데요. 본인이 장애인이세요? 네네. 네. 평소에 어떤 이제 감정을 당하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한 감각으로 써 내려간 책이고요. 그리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도 있어요. 그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대부분 그냥 큰 불편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내가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닌가? 내 속에서도 차별적인 생각, 인식이 나도 모르게 뿌리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스스로를 좀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책이고요. 대단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욕할 때 한 번 더 걸러보고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수고로움을 동반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안 하고 다르죠. 그래도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사자나 그 어떤 당사자 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 입을 마음의 상처와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돼서 쌓였을 때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됐을 때 그들에게 차별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전 선배 방송이 좀 중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한 번씩 좀 틀어주면 저는 말씀드려야 될 그 메시지를 좀
학교에서 10대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를 그래도 한 번은 들으면 다를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이게 아우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부터 좀 그런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정도만 해도 되게 그런 되게 잘못된 언어 습관 같은 게 좀 입에 배 있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제 고치라고 자꾸 배어 있다 그래. 그 뭐야? 아 나만 그래? 못 고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고칠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은 진짜 초딩들은 진짜 네. 다문화 이제 가정 뭐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이랑 가는 게 되게 좀 익숙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난민일 수도 있고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 되게 막 엘리트만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더 왕따 당하거나 그런 게 많이 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더 신경 써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스트세요? 왜냐면 저는 이 이슈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이슈예요. 제가 네. 왜냐면 방송인이시니까 매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말할 때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네. KBS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좀 네, 영향을 끼칠 수도 네. 있고. 자, 송영욱 기자 오늘 사실 이 이슈는 사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사실 그죠? 네, 맞습니다. 토론할 거리가 많고요. 너무 많은. 예, 어떻게 뭐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 생각과 다른 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제 댓글 읽어준 기자들의 이제 나오셔서 요거 얘기 해보셨는데 어때 소감이 좀 어떠신지? 그 소감보다 네. 마무리 멘트로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혐오하고 차별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하잖아요. 혐오를 하게 되면 더 차별이 되고 차별을 하면 그 사람은 더 혐오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경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법의 법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유명한 법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네. 동물보호법. 스위스나 누룽지 가서 스웨덴이나 그렇게 먹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픔을 느껴. 동물권에 관련된 법 조항에 최근에 계속 신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보면 잡아먹을 거면서 무슨 착한 척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법에 합의한 사회는 약자의 고통을 우리는 방치하지 않아라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회는 감히 여성을 차별하지 못하죠. 그 정도의 아주 민감한 것까지 법조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정도의 예민함을 갖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혐오와 차별과 야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소수 약자하고 같이 권리를 서로 상승시켜가면서 그러면 나의 권리도 함께 높아지는 나도 어디선가 내 아내나 뭐 내 자녀나 나도 어디선가 어떤 강자로부터 차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민감한 정도가 높은 사회는 그런 내가 차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점점 낮아지는 사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우리가 좀 같이 한다면 이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대일기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 이미. 저 송영국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발 구조할 제발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